네, 지금부터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의 주제는 생성인공지능에 관한 국내 논의 동향입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김종천 센터장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센터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법제연구원의 규제법제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종천이라고 합니다. 2부 주제는 생성 AI에 대한 국내 논의 동향이라고 하는 대주제입니다. 이에 생성 AI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엄열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정책관 국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소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관을 맡고 있는 엄열입니다. 잠깐만. 예. 오늘 생성 AI 시대에 법 정책적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오늘 컨퍼런스가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최를 해주신 한국법제연구원과 그리고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특히 최경신 교수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고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방안인데요. 법적인 어떤 규제 측면보다는 지금 우리나라도 초고대 생성형 AI 시장에 생태계가 있다라는 판단하에 정책적으로 정부가 어떤 지원 방안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후반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그 법적이나 어떤 규제적 측면에서의 그런 필요성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그간의 성과와 초고대 AI의 영향력과 우리의 수준을 한번 살펴보고 지난 4월에 대통령께 보고드린 초고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의 주요 추진 과제들을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였습니다. 알파고가 세계 최고의 바둑기사인 이세돌과 경기를 했고 대국을 벌이면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딥러닝 기반의 AI 관련된 부분이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요. 이는 인공지능의 어떤 중요성과 디지털 대변혁의 시대에 도래를 알린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알파고 사건 이후에 정부는 디지털 혁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디지털 관련해서 다양한 범부처적 전략과 정책들을 수립해서 추진해오고 있고요. 특히 세 가지 법이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법이 개정되고 통과됐습니다. 데이터와 관련된 3법이 개정됐고 지능정보와 사회 기본법이 제정이 됐고요. 데이터 산업법이 2022년도 4월 달에 제정돼서 법적 기반도 조성해 왔습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한국의 AI 기업에 대한 통계를 한번 말씀드리면 약 2천여 개의 신생 기업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매출액과 산업 종사자 측면에서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요. AI R&D 투자와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특히 인공지능 시장에 대해서 급격한 성장 중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글로벌 지수도 한번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공지능 기술 산업적 혁명과 전망을 참고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사실 인공지능의 윈터라고 하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암흑기가 있는데 암흑기 2번을 걸친 후에 여러 가지 기반적인 배경적인 어떤 그런 기술적 발전이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축적되는 측면과 컴퓨팅 파워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알고리즘도 또한 발전이 힘입어서 기하급수적으로 이 부분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 50년 과학 난제였던 단백질 3차원 구조를 예측하고 최근에는 다 아시다시피 사람 수준의 언어 능력을 갖춘 챗GPT가 등장했고요. 제프리 힐튼이나 제프리 딘 같은 세계적 석학들도 인공지능의 발전과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혁신의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상보다 훨씬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분류한다든지 영어를 이해한다든 특정 시각 언어 텍스트에서는 인간의 어떤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될 정도로 지금 이 AI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함께 있고요. 최근에는 인간처럼 스스로 유연하게 사고하고 추론하는 창조적인 생성도 가능한 수준으로 차세대 AI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음성, 그다음에 언어, 동작 등 종합된 멀티모달 AI가 또 개발되고 있고요. 인공지능 개발 활용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 문제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설명 가능한 AI 또는 편향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 개발 시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프라 문제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개발 활용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전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은 AI 연산에 최적화된 AI 반도체를 직접 개발하기도 하고 자사 제품에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기업들은 AI 컴퓨팅 파워를 저전력으로 그리고 고효율로 제공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의 서버에 직접적으로 AI 반도체 적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고 저는 이걸 AI의 일상화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사회, 경제 전반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고 다양한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인류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적, 과학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AI는 각광받고 있습니다. 챗GPT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챗GPT 출시 관련돼서 인공지능 다시 한번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다 아시다시피 5일 만에 100만 명 이용자를 달성하고 기존 디지털 서비스에 비해 압도적인 속도로 이용자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말을 꼭 인용은 안 해야겠습니다만, AI와 PC, 인터넷에 비교될 만큼 AI 생성 기술 관련된 부분이 변곡점에 도달했다는 또 HAI의 연구 보고서도 있고요. 오늘 여기 참석하셨던 빅테크 기업도 있으시다만 오픈 AI, 그다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이 초거대 AI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속도로 지금 속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산업적 측면에서 디지털 경제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아까 말씀드린 바치 우리도 이 초거대 AI, 생성형 AI 경쟁에 본격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그래서 필요성에서 해당 관련된 성장 관련된 대응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300일, 유튜브는 240일 걸렸던 100만 잠깐 짧은 영상을 보시도록 공개한 하겠습니다. 지 단 5일 만에 돌파한 이것. 바로 오픈 AI의 인공지능 챗GPT입니다. 챗GPT는 인간과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인데요. 그런데 AI 스피커가 나왔을 때도 챗봇들이 나왔을 때도 조용했던 구글이 왜 챗GPT엔 예민하게 대응한 걸까요? 챗GPT 같은 경우에는 대화하듯이 이렇게 말을 계속 넣으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스코프를 계속 줄여주면서 결과적으로 원하는 정보가 이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반환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대화가 가지는 장점을 정보 검색을 할 때 굉장히 파워풀하게 이제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한쪽은 대화형으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주고 한쪽은 우리가 키워드를 입력을 해서 그 나온 결과들을 그냥 그대로 쓸 수도 없고 한 번 더 필터링을 거쳐야 되는 이런 두 개의 시스템이 있다면 당연히 사용자 입장에서는 대화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걸러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더 선호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구글의 검색 시스템을 이 챗GPT가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전 모델에 비해 성능이 향상되면서 더 자연스럽고 정확한 말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잘못된 질문을 하면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고 실수를 인정하기도 하죠. 게다가 인간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창작도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소설뿐 아니라 노래와 시도 만들어냅니다.
진짜 인간같이 말이죠. 이러다 보니 미국 뉴욕시에선 챗 GPT가 숙제를 대신해주거나 치팅에 사용되면서 교내에서 챗 GPT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챗 GPT가 바로 구글의 검색을 완벽하게 대체하긴 힘들 거라고 하는데요. 챗 GPT의 개발사인 오픈 AI도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답변 내용은 부정확하다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엔 아직 한국어 지원도 부족하고 학습된 지식도 2021년까지라 이상한 답변이 나올 때도 있지만 점점 발전하며 인간과 비슷해지는 인공지능의 등장. 영화 속 인간과 공존하는 인공지능처럼 우리는 미래의 이런 인공지능을 만날 수 있을까요? 네, 간단한 영상 보셨는데 벌써 조금 진부하죠. 예, 지금 예. 벌써 이제 구글에서는 바드를 또 출시했고요. 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초고대 AI, 생성형 AI는 단어 간의 관계로 문장의 맥락과 의미를 학습하고 다음에 위치할 어떤 단어를 추론 생성하는 생성형 AI 중에서도 모델이 아주 크고 학습 데이터의 규모가 매우 큰 AI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초기 모델을 다양한 텍스트를 통해 사전 학습을 하고요. 사전 학습을 한 모델을 미세 조정 및 강화 학습을 통해서 활용 목적에 맞게 개발하는 과정도 거칩니다. 초고대 AI는 디지털 산업 자체를 전체적으로 파괴적으로 혁신하고 오피스 소프트웨어라든지 검색 서비스를 압도적으로 효율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특히 전문가 영역으로 영역졌던 뭐 프로그램 코딩이라든지 의료 부분, 또 금융, 광고, 또 법률, 전산업 지식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면서 AI가 내재화될 것으로 그렇게 그리고 내재화되고 그게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초고대의 활용 수준이 개인과 기업의 어떤 경쟁력을 좌우할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런 기대와 함께 AI에 대한 활용, 그 다음에 이용자 측면에서의 논점도 계속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른바 AI 리터러시 문제입니다. 또한 기존의 제도화에 대해 충돌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문제, 뒤에서 또 말씀을 또 주시겠습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법제도에 대한 충돌 문제, 또 개인정보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기존 제도와 충돌하는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일자리 문제도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기존의 화이트 칼라 중심의 어떤 전문직 관련된 부분에서 먼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또 이런 예측을 할 수 있고요. AI 윤리 이슈 관련된 부분도 계속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초고대 AI가 우리 일상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될 것이고요. 이것이 새로운 디지털 경쟁의 쟁점에 대해서도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적 노력도 있었습니다. 예. 또 민간의 계속적인 도자와 투자도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기업들도 독자적인 초고대 AI 플랫폼을 개발하고 확보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AI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 AI 반도체 등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도 확충되고 있고, AI 쪽의 핵심 인재 양성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잠재력을 갖춘 중소 스타트업도 초고대 AI 기반의 어떤 특화된 서비스를 출시해서 글로벌을 향한 새 도전을 하고 있고, 또 이것들이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초고도 AI로 국민 모두가 AI를 잘 활용하는 디지털 경제를 가속하기 위해서 초고도 AI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점이 있는 한국어 플랫폼을 토대로 장기적으로는 비영어권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 공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혁신적 초고대 AI 응용 서비스로 전문 특화된 어떤 특정 도메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역시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먼저 초고대 AI 개발에 필수적인 핵심 인프라를 먼저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고대 AI 학습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를 보강을 하고요. 지금까지 초고대 AI가 가진 기술적 한계를 돌파하는 그런 연구개발 R&D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말씀드렸던 인프라 측면에서 우리나라 클라우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K-클라우드 관련된 부분의 정책도 초고대 AI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핵심 기술을 고도화하는 부분들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중심의 초고대 AI 협의체 구성 운영을 지원을 하도록 하고요. 초고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 정부가 5개 분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5개 분야에 대해서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해보려고 합니다. 법률, 상담, 의료, 문화예술구라 학술 연구 분야에서 저희가 5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하고요. 공공 분야에서도 초고대 AI를 활용한 특화된 서비스가 되고 있고 업무 지원이라든지 국민 민원 상담서부터 행정 효율 관련된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적인 분야에서부터 관련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인력이 중요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AI 인력 양성 사업에다가 초고대 AI 관련된 내용을 확충하고 이런 인력뿐만 아니라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AI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반 국민 대상으로 5년간 총 100만 명 대상으로 초고대 AI 관련된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초고대 AI로 영향을 받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라든지 제도 문화적인 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제도와의 충돌 문제, 또 초고대 AI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수용해 나가면서 같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이런 실질적인 문제인데요. 의료, 제조,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공정 경쟁 이슈가 있을 거고요. 또 보안 이슈, 또 윤리적 이슈 관련된 부분에 논의를 진행시켜서 사회적 수용력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협의체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 나가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초고대의 활용 측면에서 보시면 기존 규제와의 어떤 충돌 문제, 지식재산권 문제, 뒤에서 좀 말씀 주시겠습니다만 개인정보와의 문제 관련된 이슈 관련된 부분들을 이슈와 규제 관련된 측면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해당 사항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관련 부분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초고대 AI 위험 또 우려에 대해 대응해서 AI가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신뢰성 평가라는 부분과 성능 평가를 추진하고 이 부분이 어떤 강제적인 그런 어떤 신뢰성 평가라기보다는 민간의 자율적 측면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 각계각층의 공론화를 거쳐 관련 부분들을 자발적 참여를 하는 그런 체계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각계 공론화 과정에 걸치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초고대 AI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모범 국가의 키트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조금 두서없이 말씀드렸고 딱딱한 표현이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열 국장님께서 AI의 성과라든지 AI의 기술 산업 및 전망이라든지 혁신에 대한 혁신의 AI 반도체, 다음에 사회적인 난제를 해결하고 있다. 다음에 챗GPT 출시로 인해서 구글이 대체할 수 있다는 문제, 다음에 창작 시를 더불어서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문제라든지, 다음에 초거대 AI 영향력과 관련해서 AI 윤리, 일자리, 사회적인 전반에
뭐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가기정통부에서 비전과 추진 전략으로 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초거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든지, 그다음에 민간과 공공의 거대 AI 융합 프로젝트, 이 부분 아주 중요한 향후에 뭐 중요한 아주 중요한 그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AI 제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연구원도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과기부에서 하는 연구 용역을 아마 제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라든지 제도, 금융, 법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보안 문제라든지 윤리적인 문제, 그다음에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양청삼 국장님께서 생성 AI와 개인정보 보호의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소개받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 양청삼입니다. 오늘 행사 준비해 주신 법제연구원 그리고 인공지능법학회 최경준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그 지금 생성형 AI가 오늘 그 논의의 그 화두고 큰 주제인데 이 생성형 AI라든지 지금 인공지능의 발전은 그 세계 각국 개인정보 보호 정책 당국에 굉장한 큰 그 도전과 과제를 지금 안겨주고 있습니다. 많은 해외 각국의 기관들이 지금도 뭐 TF를 구성하거나 뭐 전담 팀을 만들어서 이 관련된 내용들을 스터디하고 있고, 또 어떤 몇몇 기관들은 뭐 이탈리아의 그 챗 GPT 관련된 블록 사태가 있었지만 이 조사에 착수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생성형 AI에 관련된 그 어떤 혁신 기회 그리고 잠재력, 어떤 편익을 최대로 보장을 하면서도 그 우리 위원회의 미션인 어떤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하는 그 균형 잡힌 방안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연구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그 원칙과 기준 그런 과제에 대해서도 지금 도출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뭐 저희들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정책 결정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의 어떤 고민들의 일단을 같이 공유해 보고, 사실은 저희들이 6월 말, 빠르면 6월 말, 늦어도 7월 정도까지는 그 생성형 AI에 대한 어떤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방향을 확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책 방향이 확정이 되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인공지능 시대의 어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큰 프로젝트가 열리는 것이고, 새롭게 어떤 이 지금까지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어떻게 그 새로운 환경에서 적용할 건지, 그리고 보호 체계를 어떻게 적정하게 갖춰 나갈 건지, 아마 사회적인 어떤 공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나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문제 제기를 하는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그 관심과 어떤 제언을 바라고 저희들도 경청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넘어가고요. 화면이 여기서 나오는가? 화면이 여기서 나오나요? 그 생성형 AI는 그 데이터 처리의 큰 특징들이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그 개인정보 보호 법제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사실은 우리 19세기 말부터 논의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그 컴퓨터의 어떤 확산과 인터넷의 대중화에 따라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 80년대 이후부터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우리 개인정보를 처리할 적에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든지 적법하고 정당하게 그 데이터를 수집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그 이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적정하게 이제 폐기를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정부 주체에게 그 데이터 처리 과정과 관련된 목적과 방법들을 알려야 된다든지 그리고 열람권, 정지권, 이 처리 정지권을 보장해야 된다든지 이런 원칙들이 쭉 발전돼 나와 있는데 이런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원칙과 법규들을 생성형 AI 맥락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하는 데 있어서 그 데이터를 처리할지 적법 근거를 확보할지에 대해서 혼선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 주체 입장에서도 생성형 AI와 관련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든가 기타 어댑테이션 과정에서 자신의 혹시 모르는 개인정보가 이게 자기가 전혀 예상하지 않은 방향으로 잘못 쓰이는 것은 아닌지 혹시 부당하게 그 나의 그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은 그 이런 생성형 AI 맥락에서 기존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인류 이제 국제 사회가 발전시켜 왔었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생성형 AI 맥락에서 어떻게 그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그 검토를 하고 그리고 기준이 필요하다면 기준을 더욱더 구체화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 위원회의 큰 과제로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그 이것을 이런 새로운 어떤 룰 세팅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체 산학연 커뮤니티가 같이 참여를 해서 하나하나 빌드업을 해나가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의 규제 방식도 그 지금까지 어떤 세세하게 그 데이터 처리의 그 수집부터 파기까지 일일이 그 규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은 유연한 원칙 중심의 규제 체계로 나가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원칙 중심의 규제 체계를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구현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AI와 관련된 그 위원회에서 그 처분한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그 논의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아마 좀 주입 부분에 우리 강태욱 변호사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 같고요. 이루다 사건하고 메타 케이스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서비스 과정에서 수집된 그 데이터를 인공지능 맥락에서 활용을 할 적에 어떤 그 적용돼야 될 기준과 관련해서 이루다는 수집 목적 내 활용과 수집 목적의 활용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결정한 어떤 이 부분들이 있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서비스 과정에서 사진 정보를 그 수집을 했는데 이것을 정부 주체의 어떤 동의 범위를 넘는 형태로 해서 그 얼굴 인식, 그 생체 인식 정보를 그 추출하는 이 행위까지 나갔을 적에 이게 보호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그 판단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국 그 관리본부 같은 경우에는 그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그 생체 특히 얼굴 정보 등 생체 인식 정보를 그 수집할 수 있도록 그 되어 있는데요. 그 이것이 그 출입국 관리 목적으로 그 수집한 어떤 정보를 그 출입국 관리 그러니까 이 당초 법에 규정된 목적 내에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의결례가 되겠습니다. 클리어뷰 AI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 영국에서 차분히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공개된 정보의 활용의 한계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로 보여지고요, 결정으로 보여지고. 공개된 정보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정부 주체의 어떤 예측 가능성을 뛰어넘는 형태로 프로파일링이 이루어진다거나 민감 정보가 처리가 된 것은 용납될 수가 없다. 어떤 그것을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원칙과 관련해서도 아까 지금 생성형 AI 맥락에서 다시 한번 그 검토를 하고 주요 고려 사항들을 이제 그 추출하는 이런 준비 작업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정책 방향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는 사업자들이 인공지능을 그 학습시키거나 서비스를 제공을 할 적에
지켜야 될 어떤 기준들을 조금은 지금보다는 한 발짝 나아가 보자, 어떤 이런 문제의식 하에 검토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개인정보법, 개인정보의 그 데이터 처리 기준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동의라든지 법령상 근거라든지 그다음에 계약 이행 목적으로 정당한 이익 등을 원용할 수 있고, 그리고 수집한 목적 내에서 제공을 가능하고, 그리고 합리적 추가적 수집한 목적 내에서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예측 가능성이 있고 부당한 이익 침해가 없으면은 추가적으로 이용 제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추가적 이용 제공과 관련된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 맥락에서는 이런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고, 저희들이 일반적 처리 기준과 관련해서는 아까 동의라든지 계약 체결 이행과 를 법적 근거로 해서 인공지능 데이터를 처리할 적에 특히 문제가 되는 건데, 수집한 그 목적 범위 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예측 가능성이라든지 그리고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과의 관련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를 하려고 하고,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15조 사항의 양립 가능성과 관련된 추가적 이용 제공과 관련된 규정은 있으나 도입이 됐는데 20년도 데이터 3법 통합 시 만들어졌는데, 이 규정이 실제로 적용된 신뢰들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규정들도 생성형 AI 맥락에서 조금 더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라든지 예시에 대해서 조금 가이드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 보자라고 지금 저희들 준비들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기준하고 달리 생성형 AI 맥락에서 이 공개된 정보가 굉장히 활용이 굉장히 폭넓고 굉장히 어떤 전 세계적인 규모로 해서 공개된 정보가 활용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보호법에 아직 규정이 없습니다. 보호법에는 규정은 없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6년도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정부 주체의 동의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어떤 범위 내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고려를 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의 취지를 기초로 해서 공개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 처리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사실상 사업자 입장에서 이 공개된 목적,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정보 주체 어떤 동의의 범위를 일일이 다 확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사전적인 사후적인 사업자들이 조치해야 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정보 주체의 어떤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영상 정보와 관련해서는 보호법 25조에서 특칙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예방이라든지 그리고 시설 안전 목적으로 고정형 CCTV를 설치해서 지금 거의 2천만 대 가까운 전국적으로 민간 공공기관 합쳐서 고정형 CCTV가 운영되고 있고, 이번에 금년도 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이동형 영상기기와 관련된 규정도 이번에 보호법에 새롭게 들어왔는데, 그래서 일정한 이동형 영상기기 촬영 표시를 하고 정보 주체의 부당한 이익 침해가 없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관련된 목적 내에서는 이동형 영상기기를 통해서 촬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이동형 영상기기로 촬영된 데이터를 인공지능 맥락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제시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서 이런 내용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감 정보는 별도의 동의를 통해서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민감 정보를 포함해서 이 개인 정보들은 적법하게 수집되었다면 가명 정보 처리를 통해서 과학적 연구라든지 통계 목적으로 작성하고 있는데, 이런 일반적인 규정들이 생성형 AI 맥락에서 어떤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공개된 정보는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객관적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게 큰 고민입니다. 큰 고민이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은 사업자들이 사전적으로 학습 데이터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사전적, 사후적으로
조치해야 될 부분들은 예방 조치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뭐 최소한도로 우리 보호법에서 현재 차단하고 있는 공개된 정보에서 고위식별 정보라든지 계좌번호 이런 것들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보호법상에는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당연히 삭제를 해야 될 거고, 개인 식별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비식별 처리를 할 건지, 그리고 정부 주체에게 그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방법이라든지 절차들을 어떻게 고지할 건지,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사전적, 사후적 사업자의 그 보호 조치에 대해서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고, 이 중에서는 이 정부 주체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의 프로파일링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곤란하지 않는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정보와 관련해서는 아까 잠깐 드린 대로 이동형 기기를 통해서 수집한 정보를 인공지능 학습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하고 어떤 보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 부분을 조금 구체화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를 좀 확대 적용을 해가지고 개인 식별과 관련이 없는 연구라든지 그래서 일정한 안전 조치 하에 그 영상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생체 정보는 뒤에 말씀드리고요. 가명 정보는 아까 일반적인 처리 기준은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AI 학습을 과학적 연구로 볼 수 있는지 이제 가명 정보 특례의 적용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살펴보고 있고, 그리고 AI 학습에는 비정형 데이터가 주로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비정형 텍스트라든지 특히 비정형 이미지 그리고 영상이 활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가명 처리 기술 개발과 함께 가명 처리 기준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작업들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 비정형 데이터는 데이터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할 적에 어떤 전체 전수 어떤 조치를 할 건지, 그리고 샘플링을 허용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내용을 보고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 맥락에서 중요한 거는 이 가명 정보로 처리된 데이터셋의 재활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 개선 사항들이 없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자의 그런 참고할 수 있는 어떤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인공지능 상황에서의 정부 주체의 권리 보장을 어떻게 할 건지, 보호법에서 지금 정부 주체의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는 열람권 그리고 정정, 처리 정지권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마련해야 되는지, 그리고 생성형 AI 환경에서 적용이 가능하긴 한 건지, 그리고 그거를 데이터 학습 모델링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서비스 과정에서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인해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권 및 설명 요구권이 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자동화된 결정이 정부 주체의 이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일정하게 상황에서는 예외 조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권이 있고, 그렇게 보면 사항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개인정보 처리되는 방식 등을 정부 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해야 된다는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지금 하위 규정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생체 정보의 특수성을 고려를 해서 실시간 얼굴 인식 등으로부터 정부 주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지금 연구반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저희들 지금 사실 생성형 AI하고 인공지능 어떤 모델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새롭게 아까 개인정보 원칙과 어떤 기존 법규를 생성형 AI에 적용하는 관계에서 굉장히 불확실하고 모호한 점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관련 내용들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어떤 편익을 그 최대화하고 리스크를 최소로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원칙 기반의 규제가 지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이 원칙 기반 규제를 위한 어떤 메커니즘 체계 그리고 산학연 또는 시민사회와의 어떤 이해와 소통을 어떤 식으로 더 밀도 있게 할 건지 그리고 새롭게 룰 세팅하는 과정도 기존의 과정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어프로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 원칙 기반 규제를 어떤 식으로 구체화해 나갈 건가 요 내용들이 저희들 향후 그 6월, 7월에 그 마련할 그 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으로 이제 포함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는 그 무조건적인 어떤 규제는 있을 수는 없고 그 인공지능의 데이터가 처리되는 과정과 그리고 서비스가 그 구현되는 맥락에서 개인정보 침해 요소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정확한 어떤 위험 그 평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보호 조치라든지 그 규제 체계도 마련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위험 평가 모델의 어떤 도출은 국제적으로도 아직 그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그 평가 모델이 없고 국제사회 공동 노력을 통해서 이런 모델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게 어떤 규제 당국이라든지 정부기관에서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국내외 사업자들하고 협력해 가면서 그 위험 평가 모델을 적절하게 그 수립하고 이제 구체화해 나가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영향 그 평가라든지 그리고 보호법의 내용들을 그 구체화 그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달 6월 23일 날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직접 주최하고 그리고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 감독 기구의 그 장들 책임자들이 참여하는 AI와 그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 이 장에서 국제적인 어떤 공조 체계에 대한 논의도 그 진행될 걸로 보여지고 앞으로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그 생성형 AI에 대해서 어떤 그 국제적으로 조화로운 어떤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확립될 수 있는 어떤 첫 출발점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해주신 양청삼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양 국장님께서는 데이터 체계의 변화와 개인정보의 원칙, 그다음에 AI와 관련된 루다 출입국 관리국, 메타 관련된 사례, 그다음에 AI와 개인정보 처리 기준과 관련해서 일반 처리 기준이라든지 특별 기준, 공개된 정보, 영상 정보, 민간 정보, 그다음에 AI와 관련된 가명 처리 특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다음에 AI와 관련된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규정 중심에서 원칙 중심 이 부분이 나중에 많은 쟁점 사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 법 해석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제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3주제로 강태국 변호사님께서 생성 AI의 개인정보법적 쟁점과 관련돼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제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태평양의 강태국 변호사입니다. 네, 좋은 자리에 불러주시고 발제할 기회도 주신 법제연구원께 감사드립니다. 원래 그 세 번째 정도 발제가 되면 이제 막 발제문을 준비를 미리 해놓고 와서 앞에 분들이 발제할 때 제 걸 막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요. 오늘 엄영 국장님, 양치선 국장님 두 분의 발제가 너무 재밌어서
제 것도 안 보고 두 분의 발제를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두 분 발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되게 많이 저도 생겼는데 다른 토론자분들이 좋은 얘기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생성 AI의 개인정보법적 쟁점이란 주제를 숙제로 받았습니다. 일단 오늘 전체적인 주제가 생성 AI이다 보니까 생성 AI와 관련된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고 이런저런 이제 쟁점들이 기존에 있었던 제네티브 방식이 아닌 기존의 AI 방식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유사한 문제점도 있고요. 그리고 생성 AI에서 특유한 문제점들. 근데 그게 생성 AI인지 확실치 않은 이런 쟁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해 가면서 제 생각을 조금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방송통신 기술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순서는 일단 AI 서비스와 개인정보에 관해서 간단하게 개요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또 어떤 쟁점이 있을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결국 AI와 관련된 개인정보 이슈는 AI가 학습할 때 쓰는 데이터와 관련된 개인정보 이슈, 그리고 그 AI가 뭔가를 생성해냈을 때, 제가 뒤에는 서비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 결과물에 관련된 개인정보 이슈,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루다 케이스는 뒤에서 저는 양 국장님이 설명해 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루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정확하게는 생성형 AI 모델은 아닙니다. 약간 1억 개 정도의 20대 여성의 데이터를 리트리브를 할 수 있도록 별도의 DB를 만들고 이 DB 내에서 가장 가까운 답을 찾아내는 모델이기 때문에 LLM 모델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성된다라는 본래적 의미의 제너레티브한 방식 자체는 아니고요. 이루다2가 나와 있는데 이루다2는 생성형 모델에 아주 가깝게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고요. 이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개된 데이터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고요. 그럼 이런 걸 걸러내는 작업을 일단 해야 되죠. 두 번째로 LLM 모델 생성에 의한 기본적으로 LLM 파운데이션 모델 형태일 수밖에 없는데요. 파운데이션 모델의 경우에는 일단 돈이 많이 들죠. 그런데 데이터를 처리하는데도 또 돈이 많이 듭니다. 저는 과기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이 부분을 넣어봤고요. 그 알고리즘과 관련된 부분은 결국엔 설명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 뭔가 문제가 발생할 때 그 이후에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생성 AI가 채택하고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의 경우에는 결국 기본이 되는 파운데이션 모델 뒤에 파인 튜닝하는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이 붙게 되는 구조일 텐데 그럼 실제로 데이터 그리고 결과물 관리에 뭔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가는 당연히 밝혀야 되는 거고요. 이런 문제는 자율주행 관련된 저희가 논의할 때 많이 했던 부분들인데 일단 당사자가 달라지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지는지를 가를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인 알고리즘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생성 AI에서 생길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양천성 국장님 발제와 좀 겹치니까요.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집할 때 그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는가라는 부분이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서 쟁점이 됩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은 중개사들이 보유한 부동산 정보와 관련된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스크래핑 했을 때 이게 적절한가?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웹 크롤링 이슈와 좀 비슷한 이슈가 되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를 막 가져와서 썼을 때 이걸 적법하게 볼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거니와 이 안에 있는 개인정보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돌아다니면서 이 정보들을 다 수집하죠. 근데 T사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는 데이터들이 미국 또는 인도로 바로 전달이 되고요. 물론 대부분은 계약에 따르고 국가의 법제도 다 준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러한 데이터들이 모이는 것은 현실이고요. 이 부분이 각 국가별의 법제 조건들을 다 충족하는가, 그리고 법을 거면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라는 입법론적인 문제까지 생기게 됩니다. 서비스 하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왼쪽은 GPT-2 모델이 생성 AI 형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공격을 통해서 개인정보들이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페르미트 속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공격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약간 오래된 논문이긴 합니다만 이런 식의 연구들은 이미 여러 개가 나오고 있고요. 제너레이티브 모델 역시 여기 자유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른쪽은 이루다 모델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행성형이 아니라 리트리블 방식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열심히 필터링을 해서 DB를 만들지만 그래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데이터가 몇십억 개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뛰어넘어서 우리 법에서 뭐라고 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니까 수집 과정에서 적법한 처리 근거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고요. 결국 동의를 받으면 우리 법제상으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는데 많은 데이터들은 동의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집과 관련된 6가지 요건 중에 하나는 충족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있는 정당이익 부분을 AI 활용에 쓸 수 있을까라는 식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요. 저희 아시겠지만 6호에는 명백하게라는 수식어가 들어있다 보니 이게 유럽에서 얘기하는 레지티미티 인트레스트에 비해서 밸런싱을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실무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못할 바는 아니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수집을 빼고 나면 이미 적법하게 수집했을 때 이걸 AI 학습용 또는 AI와 관련해 쓸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는 15조 3항에 활용 가능한 규정이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규정이 들어있고요. 이 규정을 잘 활용해 보면 이걸 학습에 의해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애초 수집과 관련된 합리적 범위 내에서 합리적 관련성이 있고 일정한 조치를 취하면 된다. 이러면 다른 관련 있는 목적, 그 목적이 아니더라도 쓸 수 있다라는 규정이니 이런 목적으로 AI 학습을 위해서 데이터를 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가명 처리인데요. 2020년에 법 개정을 하면서 들어간 가장 중요한 조항 중에 하나가 가명 처리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개인정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가명 처리를 하면 일정한 목적 범위, AI 학습은 포함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목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가명 처리를 하는데 일단 돈이 많이 든다. 데이터가 몇천억 단위로 올라가면 이걸 전부 다 해야 된다는 점에서 일단 돈이 많이 든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100% 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 어느 범위까지 가능하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개된 정보 활용은 15조 사망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15조랑 6호의 정당한 이익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대법원 판결에서 일정한 경우에는 공개된 정보를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없지만 정보 추적 공개한 범위 내에서 동의가 있는 걸로 보겠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고요. 이 판단만 놓고 보면 유용하게 쓰일 것 같은데 공개된 정보도 쓸 수 있어가 되는데 아래 단락을 보시면 이러저러 이래저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라는 거거든요. 이거 사전적으로 이걸 판단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뭔가 행정적인 가이드가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실무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판례가 없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국내외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가이드, 윤리적 가이드라인 뿐만 아니라 리걸리 평가해야 되는 그런 가이드들이 좀 있는데요. 대부분은 생성형, 즉 결과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생성형을 전제로 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저희가 금융 분야의 AI 가이드가 되게 일찍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도 여러 건 했는데요. 실제로 생성형에 적합한 생성형을 염두에 둔 규정들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금융 AI 특성 자체가 생성형에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생성형 AI에 맞는 가이드는 아까 양천상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조금 더 디벨롭될 필요가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사례를 조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루다는 텍스트 기반한 메신저에서 나온 대화를 AI 학습으로 써서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대화를 하게 해주는 일종의 메신저 서비스이고요. 기존의 다른 서비스에서 있던 대화를 가져와서 AI 학습에 썼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서비스와 유사한 이루다라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응답DB는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대화를 수집했고요. 실제로 이 부분이 언론에서 이슈화되고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언론에서 이슈화된 부분은 AI 윤리 또는 편향성 이런 부분이었습니다만 개인정보 이슈도 있어서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게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 카카오톡 대화를 AI 학습용으로 쓰는 것 자체가 적어도 이 케이스에 있어서는 신규 서비스 개발이라 목적으로는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이 케이스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확대할 것은 아니고요. 개보위의 처분을 받은 다음에 처분을 받은 원래 사후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정을 했는데 시정 과정에서 개인정보위원회가 협력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인정보위원회가 가이드를 많이 주셨고요. 그래서 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의 절차들을 뜯어 고쳐서 일단 수집 동의의 절차도 고치고 가명 처리 그리고 필터링 절차도 전부 다 새로 했고요. 어느 범위까지 할지에 대해서 개인정보위원회와 계속 협의를 거쳐가면서 사후 처리를 했습니다. 실제로 응답DB의 형태도 구조도 바꿨고요. 여기까지 간단히 말씀드린 이루다 케이스의 개요였고요. 출입국자 식별 AI 시스템의 경우는 시작은 내 얼굴 정보가 왜 다른 민간 회사에 넘어가냐라는 쟁점이었지만 법률적으로 이슈가 됐던 부분은 그렇게 쓰는 것은 그 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법상 별 문제가 없는 부분이었고요. 오히려 민간이 개발하게 함으로써 민간에게 데이터를 넘어가게 하는 게 적절한 거냐라는 이슈였는데 사실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데이터가 안심존 내에 있었고 위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법률상 사실 크게 이슈는 없었던 그리고 실제로 이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됐거나 이런 형태는 없었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근데 언론에서 이슈됐던 것처럼 안면인식과 관련된 위험성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우려하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했던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동의 없는 안면 사진 수집과 관련해서는 사실 클리어뷰 AI에서 여러 케이스가 있고요. 그래서 프랑스, 영국 다 했고요.
똑같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하는 것 관련해서는 스웨덴에서도 한번 판단이 있었고 심지어 중국에서도 한번 판단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개인정보 측면에서는 없지만 인권위에서 그 안면 인식을 통한 출입만 하도록 하는 것, 그 출입증을 체킹할 때 안면 인식만 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 인권위의 결정이 한 번 있었고요. 네. 유럽에서는 이렇게 안면 인식과 관련된 별도의 가이드도 두고 있습니다. 챗GPT는 오늘 오전 전 세션에서 충분히 얘기가 된 것 같아서 일단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기로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성 AI 특성상 어떤 문제가 더 발생할지 모르겠다라는 게 사실 현재 저희 짧은 소견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일단 제가 파운데이션 모델로 정의했는데 결국 생성 AI의 기본 형태는 파운데이션 모델 형태일 수밖에 없어서 결국 대용량의 데이터 처리가 일단 제일 중요해지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처리 근거의 확보라는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일단 데이터의 모델 개발에 쓰는 비용이 많고 법적 근거를 엄격하게 요구할수록 결국 이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가명 처리를 하게 될 경우 데이터가 뭉개지는 부분은 차치하고 그를 통한 데이터 확보의 비용조차 또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기존에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들을 벗어나서 모델 개발이 감당한 기업의 수를 더 과연 늘릴 수 있겠느냐 라는 의문이 일단 제기될 것 같습니다. 생성 AI의 경우에는 데이터는 그냥 나오니까 기존에 수집한 삭습한 데이터와 다른 결과물이 나오니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공격에도 과연 자유롭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물에 대한 위험,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험의 가능성이 낮아질 것 같지만 결국엔 더 복잡한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발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주제로 강태욱 변호사님께서 생성 AI 개인정보 관련 쟁점과 관련해서 개인정보 수집이라든지 가명정보, 그다음에 로인비 공개된 정보 관련된 로인비 사건, 다음에 카카오톡 대여 그 자체가 개인정보로 볼 수 있을 것인지 특정이 되면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다음에 출입국 이제 식별 AI 시스템 개발 관련돼서 안면 인식 기술 사례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생성 AI 저작권법적 쟁점과 관련해서 한국법제연구원의 정은준 박사가 발제가 하겠습니다. 혹시 들어왔나요? 네, 정은준 박사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법제연구원의 정원준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현장에 참석을 못하게 돼서 그 점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생성 AI 저작권법적 쟁점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개최된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 앞서 1세션에서는 다양한 국가의 연사분들께서 각국의 규제 방향 그리고 논의 현황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셔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션에서도 인공지능 사실 기술의 발전 그리고 사회적 수용의 관점에서 보면 이 균형적인 정책을 이끌어 나가야 될 우리나라의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향후 정책적 대응 방향에 대해서 가늠할 수 있어서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이르러서 이미 어쨌든 평균적 인간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생성형 AI가 이제 시장에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와 또 우려가 공존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특히 제가 오늘 이제 발표를 하게 될 창작의 영역의 경우에도
일각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창작자 집단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한 가수가 본인의 노래를 인공지능 커버곡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여기서 생긴 수익을 배분하겠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한 사례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법적 규율의 대상과 수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인공지능의 기술이라고 하는 그런 혁신적 기술의 발전, 그리고 사실은 저작권법도 이런 문화산업의 발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발전과 그리고 기존의 인간의 어떤 권리 보호 사이에서의 적절한 균형점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 발제에서도 이런 균형적 시각을 바탕으로 해서 생성형 AI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언어 생성 모델 챗 GPT를 비롯해서 사실은 이미지 생성 분야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생성형 AI가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된 것 중에 하나는 음성 생성, 딥페이크 기반의 어떤 음악을 제공을 하는 AI 커버곡이 유튜브에서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작권 침해 이슈들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공정한 상거래 질서에 반하거나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영법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작권 외에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침해 인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생성형 AI와 관련해서 도출되는 그런 쟁점들을 개관을 해보면 먼저 이제 학습 과정에서 과연 이 AI 학습을 온라인에 공개된 자료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타인의 저작물을 수집 저장 처리하는 것이 이 저작물 국제 전송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이 침해로 인정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작권 제한 사유로서 우리 법에서는 이제 공정 이용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공정 이용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가 또 하나의 쟁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그 생성물에 대해서도 논의들이 있는데요. 생성물이 저작물에 해당되는가 하는 논의가 있고요. 그리고 AI가 사실은 이 권리 주체나 침해 책임에 있어서의 어떤 귀속 주체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러한 생성물이 만약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될 경우에 이것을 침해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의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침해 기준과 관련해서도 현재 저작권법은 이제 실질적 유사성과 의거성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만약에 인공지능에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들은 굉장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 기준을 세울 건지 하는 부분들도 논의의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현재 불러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앞서서도 이제 개인정보를 다루면서도 비슷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논의의 전제로 삼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인공지능의 특수성을 상당히 고려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인공지능 머신러닝만 보더라도 데이터를 그냥 입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리프레젠테이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계가 학습할 수 있는 단계로 데이터를 가공을 분석을 해서 그것을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결국에 사람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의 개입 수준을 어떻게 볼 것인지라는 여부가 결국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딥러닝만 하더라도 히든 레이어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한 설명 요구권의 부분들도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저작권의 측면에서도 이게 과연 인풋 데이터로 인해 발생한 아웃풋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인풋이 잘못됐기 때문에 침해 저작물이 생성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러한 그 기술적 특성과 연계돼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어렵고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적 판단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생성형 이미지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굉장히 고도화된 작품들을 실제로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작품을 생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떤 배경이라든가 등장인물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프롬프트로 명령 지시를 통해서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리더라도 충분히 고도화된 캐릭터나 그림들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일반인 수준을 넘어서 이 창작의 도구로서 전문 영역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네이버 웹툰에서 특정 작가가 한 그 작품을 이제 런칭을 하면서
인공지능이 생성한 그림들을 다수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었고 결국에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그림들을 내리게 됐는데 이 사건은 사실은 저작권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제 사람들이 작품을 향유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 인공지능이 한 것을 이제 속이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의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아마도 이제 플랫폼들이 자발적으로 내부의 창작자들이 이걸 어떻게 올리도록 할 것인지 출처나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할 것인지 이 자율 규범의 형태로 아마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게티 이미지를 통해서 학습을 한 스테빌리티 AI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게티 이미지로부터 이제 소송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중점적인 사항은 상업적 이용인지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공정 이용을 넓게 인정을 하면서 기술적 이용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게 허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상업적 이용에 해당되더라도 일정 부분 공정 이용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스테빌리티 AI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제공을 하기도 하고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경우에 이러한 상업적 이용을 공정 이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관건이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브루노 마스의 음성으로 우리 그 뉴진스의 하이보이를 이제 그 노래를 부르는 그런 AI 커버곡이 이제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음반 제작사나 실현자들이 침해 분쟁에 대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여기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과연 음성이 저작권에 해당되는지라고 봤을 때 현재 이제 저작권법에서는 음성 초상에 해당되는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부경법상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는 경쟁 사업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에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경쟁 사업자의 상거래에 반하는 행위로 보기엔 좀 어렵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 적용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대한 공개 자체를 상업적 이용으로 볼 수 있을지 이제 좁게 해석을 하면 사실은 판매하는 활동만 상업적 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러한 애매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음성이 만약에 비유명인인 경우에는 현재 민법 개정안에 올라 있는 인격 표지에 대한 영리권을 보면 거기에서는 이제 그 어떤 비유명인의 음성에 대해서도 보호할 수 있는 인격권 규정들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정 부분 중국에서는 AI 저작권과 관련해서 판례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텐센트의 AI 드림라이터가 이제 작성한 기사를 그대로 게시한 사안에 대해서 법인 저작권, 우리로 치면 업무사 저작물로 인정을 했는데요. 다만 이제 이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업무사 저작물의 경우에 이 종업원을 종업원의 창작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긴 자연인만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적용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오히려 이제 부경법 적용이 적절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제 다른 판례 베이징 필름과 관련된 판례에서 보시면 중국 법원에서도 저작권이 아닌 어떤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대한 투자 권익에 대한 보호를 인정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쟁점들이 실제로 다뤄지는 사례들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인공지능이라든가 여러 신산업 연구들을 하면서 이 챗GPT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끌어내 보고요. 또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챗GPT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식을 질문을 했었는데 상당히 정확하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에 대한 침해는 기본적으로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이 저작물의 일부나 전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챗GPT의 답변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이용 허락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고요. 또 동의를 받는 방법에 있어서는 대화 내용에 대한 인용이라든가 출처를 명시해야만 합법적 이용에 해당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대화 내용에 대한 이 출처에 대한 명시 없이 공개를 하는 경우에는 손해 발생 시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라고 해서 명확하게 법적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실제로 저작권의 경우에는 아이디어가 보호 대상이 아니라 표현 방법이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특정 작가의 어떤 글귀라든가 표현 방식을 침해하지 않는지를 여러 방법으로 이제 테스트를 해봤더니 직접적으로 침해를 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매우 자연스럽고 유려한 글귀를 이제 문장으로 생성을 해내고 있지만
이것은 언어 모형을 이제 확률적으로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를 야기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제 저작권 쟁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의 침해 이슈는 결국 이제 웹 접근 행위로서 데이터 크롤링 행위에 대한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적법성 판단 기준을 저 개인이 이제 내려봤을 때는 4가지의 기준점을 좀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는 크롤링을 행하는 주체가 이제 적법한 접근 권한을 가졌는지 여부인데요. 이것은 이제 객관적인 허용 범주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범주를 넘어서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거고요. 또 주관적으로 이 적법한 접근의 범위를 넘어서는 어떤 그 침해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또 한 가지 이제 판단 요소가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크롤링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대상이 법률상 어떤 성격을 갖는지가 중요한데요. 이제 부경법상의 한정 제공 데이터의 경우에는 어떤 행위 규제가 적용이 될 거고요. 저작권법상의 편집 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공정 이용으로 면책을 부여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제로 이런 망에 접근해서 계속해서 크롤링을 하는 행위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에 접근하는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웹 접근으로 인해서 서버에 장애를 초래한다거나 사업활동을 방해할 정도로 과도하게 된다면 반드시 불법 행위를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것을 학습을 수집을 통해서 2차적으로 변형해서 사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수집된 데이터를 재차 공개 혹은 판매의 목적으로 사용할 건지에 따라서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변형적 이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판례가 공정 이용을 인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별도로 판매나 공개하는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불법적 요소가 다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만약에 운영자가 접근 제한 수단을 걸어놨을 때 로봇 배제 표준을 해놓거나 아니면 크롤링 접근을 제한하는 이용 약관을 두었을 때 이것이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지가 문제가 될 텐데요. 로봇 배제 표준 같은 경우는 자율 규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권고자 성격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법적 구속력은 없고 판례에서도 절대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보기보다는 과실상계를 참작하는 고려사유의 하나로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기술적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은 이 망침입 행위에 대해서 불법성 인정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용약관의 경우에는 물론 이용약관을 불이행하는 것이 불법 행위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법적 판단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는 사업자가 학습을 위해서 접근하는 경우에는 이용약관은 이용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서비스의 이용자로 볼 수 없어서 이용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호 조치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이제 금지 규정을 두고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생성물이 이제 저작물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권리 주체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단 저작권법은 베른 협약을 통해서 많은 국가에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일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해당되지 않는 AI는 이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주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논의해야 될 지점은 결국에는 산업적인 유인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보면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대한 창작권을 인정할 것인지 앞서 이제 부경법 같은 경우에는 행위 규제를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지 청구권을 인정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창작권은 데이터베이스권과 같이 단기에 이런 배타적인 독점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창작권을 인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봤을 때는 기존의 저작권법의 창작성은 굉장히 낮은 요건입니다. 그래서 모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정되는 창작성이기 때문에 이러할 경우에는 너무 많은 권리를 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고도의 창작성을 기준으로 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AI 특허와 관련된 문제에서 보면 특허 침해의 경우에 통상의 기술자를 기준으로 하는데 숙련된 기계를 기준으로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법인격 인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담론적인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인격은 기본적으로 펄슨에 해당되고 휴먼에 해당되는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역사적으로 봐도 이런 인격의 주체들을 넓혀온 그리고 가변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법 원리상 인격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우리가 법인격을 인정하는 실익에 대한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정론의 입장을 취하던 긍정론의 입장을 취하던 그 법 원칙이나 이론적인 설명은 달라질 수 있지만 결국에 어떤 책임에 대한 주체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에 대한 문제로 귀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긍정론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특별한 법적 근거를 통해 가지고 자기 손해가 아닌 타인의 귀속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대리 규정을 유추 적용을 한다든가 이런 대리 규정 유추 하에 전자인 제도를 인정하는 것 등을 통해서 책임 재산을 출연하도록 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의미는 충분히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 하에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떤 예측 불가능성, 법적 불확실성을 어떻게 이 보완적으로 제도적으로 해결할 건지의 문제와 연계돼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창작의 유형에 대해서 일본이 일정 부분 구분을 내린 사례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유형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단순히 이제 기술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용자에게 권리가 귀속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음악 작곡가가 AI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플랫폼에서 AI를 이제 기본적으로 명령어만 입력을 하면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혹은 세 번째의 경우에는 아바타와 함께 제공을 해서 그 아바타가 저작물들을 생성해내는 그런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번과 3번은 대부분 플랫폼에서 권리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가져가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앞서 이제 챗 GPT가 답변한 것처럼 상업적 이용의 경우에는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플랫폼의 이용 약관을 규율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접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저작권에서 중요한 것은 창작적 기여도이기 때문에 기술적 도구형, 시스템 주도형, 그다음에 독창적 창작형으로 구분을 해서 각각의 형태에 따라서 다른 권리가 귀속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주체에 그럼 권리 주체를 귀속시킬 것인가 하는 논의들이 있고요. 저는 이제 창작적 기여자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떤 구독료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플랫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이용 허락 비용을 받는 것을 통해서 이미 보상을 받은 상태에서 권리가 소진됐다라고 하는 논리들로 인해서 반대를 하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프로그래머가 하는 것이 기술에 대한 촉진의 관점이 더 크지만 이 창작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을 보면 실제로 고도화된 창작적 수준을 생성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작적 기여를 기준으로 해서 독창적 창작형의 경우에는 프로그래머에게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부분들이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저작자에 대한 부분들, 공동저작자의 경우에는 애초에 AI 제품을 구입을 할 때 사실 공동저작에 대한 의사나 합의는 없기 때문에 적용이 어렵다. 그리고 실제로 판매 처분할 때도 공동저작자에 해당이 되면 프로그래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선뜻 원활한 수긍이 어렵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에도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업원에 의한 창작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의 적용이 어렵다라는 맥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생성물이 이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보면 이러한 침해적 요소는 사실 결과물에 대해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측면에서 형사적 처벌은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이제 실질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인공지능이 생성한 어떤 작품에 대해서는 이제 현저한 동일성 수준으로 해서 약한 보호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공정이용 가능성과 입법 과제 부분입니다. 공정이용은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공정이용을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그리고 생성물 자체가 타인의 권리 침해로 인정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공정이용을 인정을 할 것인지 두 가지인데요. 이제 학습 과정은 아마도 이제 복제 전송 저장에 관한 부분들일 테고요. 후자의 경우에는 저작물 이용에 대한 좀 더 광범위한 부분에 있어서의 공정이용이라고 보시면 되지만 대부분 현재의 경우에는 학습 과정에서 특정 저작물을 학습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결과물이
학습한 저작물하고 유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스테빌리티 AI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침해 당사자가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 그래서 박사님, 이 경우 정 이제 박사님 혹시 5분 내로 좀 요약해서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적당한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국내에서는 TDM 규정과 관련된 면책 규정이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락 없는 저작물 이용이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뭐 법정 허가나 집중관리 제도를 보완해야 된다. 혹은 로보틱 유징은 공정 이용으로 보자. 혹은 트랜스포머티브 유즈를 공정 이용으로 보자라고 하는 견해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공정 이용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은 4가지가 기준인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변형적 이용 그리고 상업적 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상업적 이용에 해당되더라도 공정 이용을 이용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폭넓게 공정 이용이 인정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프린스 초상화와 관련해서도 공정 이용이 부정되는 사례가 있어서 이런 차용 예술이라든가 AI 창작의 활성화에 저해가 될 우려가 지적이 되는 바가 있고요. 각국에서 이제 TDM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국가별로 접근하는 방식 그리고 강점을 두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비상업적 연구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처 명시를 두고 있고 한 부분들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타인에게 양도를 하거나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저희와 같은 일반 조항이 없기 때문에 공정이용에 대한 이 정보 해석에 대한 복제 부분에 있어서의 면책을 넓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복제 전송뿐만 아니라 기록 또는 번안까지 보고 있어서 굉장히 넓게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후자에 해당되는 이 침해 생성물에 대한 침해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의 향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표면적 이용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저작권 면책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법상에도 이제 개정안이 발의가 된 바가 있는데 조금 더 논의를 조금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영리적 목적을 법적 요건으로서 기술을 할 것인지 그리고 면책의 범위를 이 학습 과정에서 복제 전송에 한정을 할 것인지 혹은 필요한 이용 전반에 확대를 할 것인지 또 현재 올라있는 법안에는 적법한 접근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적법한 접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로봇 배제 표준이라든가 이용 약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부적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접근을 명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또 형사적 기준이나 민사적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은 해석에 남겨두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짧게나마 여러 가지 대응 과제들에서 살펴드렸습니다. 그래서 면책 규정의 도입을 실효적으로 강구하는 측면들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서 창작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에 대한 도입 논의,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현재 이제 외관상 표시가 중요한 분야에 있어서는 표시 등록 제도를 통해서 어떤 부정한 행위들로 연결되는 부분들을 일정 부분 보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식별 시스템의 기술 부분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들도 함께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 박사님 감사합니다. 생성 AI 저작권법적 쟁점과 관련해서 아주 상세하게 우리 정은준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네 분의 연사님의 발제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발표자님과 토론자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제해주신 그 가기부의 국장님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장님 모시기 힘든데 오늘 너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토론자로 두 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변호사로 계시는 김금선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김금선 변호사입니다. 생성 AI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응 전략, 그리고 생성 AI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이슈 및 저작권 관련 이슈에 대한 내분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 AI로 인한 혜택을 잘 향유를 하는 한편, 그로 인한 리스크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기존 법률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 방향을 끌어나가야 될 것인지,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제 고민으로 이 논의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논의에 뭐 더 논의를 더하기보다는 그 현장에서 현재 이제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제 사내 변호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AI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거쳤던 이제 시행착오나 케이스나 경험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림으로써 본 논의에 좀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아까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제 양 국장님께서 이제 규정 중심에서 이제 원칙 중심으로 이제 규제 체계를 확립을 해준다고 말씀을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다라고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같은 이제 어프로치를 해 왔었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이제 리스폰서블 AI를 위한 이제 6가지 원칙을 정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프라이버시도 하나의 큰 그 꼭지로 들어갔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원칙이다 보니까 아까 이제 이 원칙을 어떻게 이제 실무에 적용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해석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의견을 주셨었는데, 마찬가지로 저희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저희 팀에서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품을 개발하는 팀이 이 리스폰서블 AI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 하는 지침을 담은 그 마이크로소프트 리스폰서블 AI 스탠다드를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한 내용을 일부 공유를 해서 대외적으로 다른 분들도 좀 참고하실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뭐 업계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슈로는 이제 아까 이제 생체 정보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아마 이제 목소리나 얼굴 인식과 관련된 시나리오가 이제 가장 예민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저의 경험을 좀 공유를 드리자면, 이제 저희 서비스 중에 이제 사람의 목소리를 합성을 해서 이제 원래 목소리와 동일하게 이제 목소리를 구현해 주는 그런 인공지능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교육이나 그 액세서빌리티 차원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요. 또 이제 엔터테인먼트 사업에서도 요거를 비즈니스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AT&T가 이제 그 워너브라더스의 이제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벅스버니의 이제 목소리를 활용을 해서 이제 매장에 들어온 손님들이 그 벅스버니와 이제 실시간으로 뭔가 이렇게 그 개인화된 경험을 구현할 수 있게 그 목소리를 구현해주는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한 케이스가 있고요. 또 이제 그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목소리를 잃어갈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약간 보이스 뱅킹의 이제 목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것이 잘못 활용되는 경우 이제 사람을 속이거나 이제 부정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체크를 할 수 있는 이제 다단계 프레임워크를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서비스를 쓰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서비스를 접근할 수 있는 고객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리뷰를 하고, 고객들이 어떤 시나리오에서 이 서비스를 신청할 것인지 쓸 것인지 이제 신청서에 그 자세한 내용을 기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목소리를 갖고 있는 그 목소리의 주인이 이제 동의를 하는 절차를 중간에 넣고, 또 이 목소리를 가지고 중간에 이제 목소리가 여러 가지 합성이 돼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원래 스피커의 이제 의견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적인 가드레일 같은 것들을 두어서 그 목소리로 인한 그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할 때 뭔가 이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얼굴 인식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애저 페이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람의 이제 얼굴을 사진을 보고서 그 사람의 이제 표정을 보고 이 사람은 감정이 현재 어떻다, 뭐 기쁘다, 뭐 슬프다, 아니면 또 이제 뭐 그 얼굴에 이제 그 나이나 뭐 성별, 그다음에 뭐 헤어스타일, 뭐 메이크업 이런 것들을 이제 추론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 서비스를 운용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감정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 감정이라는 거는 뭐 지역이나 뭐 케이스나 뭐 문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는 뭔가 이제 그 오남용의 여지가 있다 또는 이제 오해의 여지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희가 더 이상 이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기로 하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별로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케이스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기반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작권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인풋 단계 그리고 아웃풋 단계 등등에 나누어 가지고 여러 가지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 AI로 인해서 과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식에 접근을 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규모 AI가 잘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데이터를 AI 모델 훈련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면 AI가 잘 작동하지 않거나 또는 편향되거나 비윤리적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런 저작물로부터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또 이를 얻을 수 있는 도구의 사용을 불필요하게 저지하는 것은 좀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정부 뭐 싱가포르나 뭐 또 이스라엘 뭐 법무부에서도 그러니까 뭐 훈련 목적으로 그러니까 텍스트 데이터의 마이닝 그 목적으로 이제 저작물을 활용하는 거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이런 걸 좀 명시적으로 밝혀주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저작물을 훈련하면서 이렇게 쓰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기존 창작자들의 뭔가 인센티브를 좀 저하시키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컨텐츠 창작에 대한 전체적인 이코시스템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를 위해서 이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또 이제 뭐 개발자들 그리고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창작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에 이제 그 빌드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새로 기술을 하나 이제 발표한 것이 그 컨텐츠가 이제 그 AI 원 저작물이 이제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제 메타데이터를 넣어서 원 저작물이 뭔지 좀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또 AI로 만든 저작물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AI로 된 생성물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라벨링을 하는 그런 접근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발제자분에서도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거는 저작권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용자의 알 권리 또는 트랜스페런시 차원에서도 취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 하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기본적으로 이제 AI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제 중간에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 구성 요소를 보면 기술 스택별로 이제 그 규제 프레임워크가 좀 다르게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제일 밑에 단에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와 관련한 인프라스트럭처가 있을 것이고요. 그 사이에 머신 러닝 액셀러레이션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제 그 파운데이션 프리트레인드 된 그 AI 모델 그리고 이제 API 서비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기술 스택이 있을 텐데 그 스택별로 뭔가 규제 프레임워크가 다르게 가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얘기가 나오진 않았지만 보안이나 안정성 측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이제 규제 프레임워크 예를 들어 뭐 정부가 라이센스를 주어서 그 라이센스를 받는 뭐 업체만 뭐 운용을 할 수 있다든지 약간 그런 전반적인 또 규제 프레임워크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금선
변호사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한림대학교에 재직하고 계신 안정민 교수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림대학교 안정민입니다. 제가 교수는 원래 하나의 얘기를 가지고 1시간을 할 수도 있고요. 3분 동안 할 수도 있는데 시간상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토론문에 그냥 많이 쓰여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어렵게 국장님 두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냥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가름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뭐 과기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모든 사람이 AI를 개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AI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예를 들어서 뭐를 하고 싶은데 특정 기술이 필요한데 저는 어디로 가서 그 기술을 찾아야 할지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어떤 플랫폼 같은 거를 뭐 구상하고 계신지 한번 궁금하고요. 개보위 양 국장님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이제 규정 중심에서 원칙 중심으로 가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특히 개보위는 굉장히 법령 해석을 굉장히 친절하게 잘해주세요. 홈페이지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웬만한 거 읽다 보면은 그냥 다 쏙쏙쏙 머리가 들어올 정도로 잘 해주시는데, 지금 개보위에서 생각할 때 가장 AI 활용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 한 가지가 있다면 뭐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건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의 의견을 듣기 전에 이제 플로어에 한두 분 정도 혹시 질의가 있으시면 한두 분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모시기 쉽지 않아서 혹시 의견 있으시면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바로 혹시 회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은 국장님부터. 네, 교수님, 예, 질문하신 부분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거죠. 지금 정부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지금 AI 관련된 바우처 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예, AI 바우처 사업은 AI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수요 기업과 그 공급 기업을 연결해줘서 해야 하는 AI 바우처 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중견기업이나 또는 또 스타트업들이 이런 것들을 보조를 받아서 AI 관련된 자기들의 아이디어를 또는 기존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기 그 분야의 도메인 분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AI 관련된 도입을 위한 그런 지원 체계가 있고, 초고대 AI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고성능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야 되는, 근데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를 찾기 어려운 입장이 있어서 이용료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좀 저렴한 비용으로 그 데이터는 갖고 있고 그 도메인 분야에서 아이디어는 있는데 이거를 어떤 초고대 AI 관련된 컴퓨팅 자원을 한번 돌려보고 싶고,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해당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광주의 AI 칩적 단지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와 AI 그 초고대 초고성능 그 GPU를 갖춘 그런 AI 관련된 지원 컴퓨팅 자원 시스템 이용 관련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내년 예산도 조금 더 높여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양청상 국장님. 우리 첫 번째 토론자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우리 안정민 교수님 그 질문이 아주 날카로운데, 어떤 문제를 하나 꼭 집어서 이제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 문제가 뭐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지금 그 생성형 그 AI와 관련된 학습 과정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어떤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있는지, 그걸 아까 우리 앞에 발제에서도 메모라이즈된 텍스트가
노출된다라든지 그리고 프롬프트를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해서 그 개인 정보 우리가 화상 이미지라면은 이미지를 그 원본 정보를 추출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취약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취약점과 리스크가 아직 전부 안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쭉 지금 이제 보고 있고 그 저희들 목적은 하나인 거고요. 일단 가장 중요하게는 그 정보 주체가 예기치 못하는 형태로 자기 개인 정보에 대한 어떤 침해되는 상황을 막아야 되겠다. 이게 저희들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어떤 그 임무를 띠고 있는 그 위원회로서는 가장 중요한 목표고 이를 위해 가지고 사전적인 어떤 사후적인 그 룰을 세팅을 하고 그리고 보호법이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이제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는데 이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종래 어떤 그 워낙 그 생성형 A가 그 새로운 현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룰 세팅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지금까지와는 다른 조금 전향적인 그 어프로치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럼 전향적인 어프로치가 어떤 건가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첫 번째 MS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사업자 스스로도 지금 여러 가지 그 개인정보 리스폰서블 AI를 이렇게 개발하고 서비스하기 위한 원칙을 만들고 아까 보니까 그 음성 인식과 관련된 이렇게 서비스를 얼굴의 그 감정 표현을 인식하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그걸 또 스스로 중단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원칙과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원칙과 이제 기준을 적용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그 이게 입법적으로 어떤 규정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상황은 사업자하고 긴밀하게 소통해 가면서 구체적인 어떤 현장에서 어떤 보호 조치가 필요한지 사업자들도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적용하고 그거를 또 규제 감독 당국과 협의를 해가면서 그거를 저희들도 듣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서 룰을 하나하나 세팅해가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원칙 기반 규제 어떤 방향들은 이 산학연 비롯한 특히 사업자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개인정보법과 지금 현재 법규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좀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사업자하고 충분히 지금 협력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그 정보 주체가 예기치 않은 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들 목표 과제가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혹시 정은준 박사님 간단하게 네네 의견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늦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발제 내용을 통해서 많은 부분 전달드렸지만 저작권의 이슈나 어쨌든 개인정보 이슈나 결국에는 저희가 인공지능과의 어떤 공존을 위해서 사실은 여러 규범적인 그리고 법 제도적인 부분들을 고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법 제도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과기정통부처럼 이제 기술 개발하는 기관에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을 결국에는 이 법적으로 판별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식별 시스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하고 함께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생성 AI에 대한 국내 논의 동향 제2부 주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그 모시기 어려운 양 국장님도 모시고 그다음에 토론자로 교수님과 변호사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정은준 박사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 2부 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